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593포인트 15포인트 떨어졌고요. 0.6%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포인트 떨어져서 1.5% 하락을 했고요. 75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4,78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50억을 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대비해서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기관 투자자 2,100억을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강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2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어제 쐐기형 수렴 패턴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힘을 못 쓰고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 좀 불확실한 모습들,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이 높은 증시 기업들이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좀 하긴 했지만 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였고요. 뭔가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코스피에서 뭐 크게 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지금 꺾이기 시작합니다. 잘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좀 불확실성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750포인트로 지금 떨어지면서 다시 아래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특히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금융 투자가 절반 이상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니케이도 보합, 상해 종합은 2.9% 정도 올라갔는데요. 확실히 미국 증시는 최근에 이제 다시 달러에 대한 강세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쭉 떨어져서 바닥 라인을 기고 있는데도 미국 증시는 하락을 계속 받아 올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만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한번 이제 큰 이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는 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위주로의 그런 이제 이 움직임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많이 올랐죠. 1372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와 유사한 이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사실상 이제 연중 최고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 증시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가치가 계속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천천히 우리도 지켜봐야 된다. 환율이 지금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단기간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런 인하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그렇게 좀 이 코스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약하게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0달러 수준,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2.3달러 수준으로 거의 유사한 움직임이고요. 오늘 뭐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채금리도 4.1%대 수준이고요. 전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와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이 이상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빠르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시장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좀 이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했고요. 3.3% 하락해서 2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하락도 좀 있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이제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전날보다 좀 줄긴 했지만 확실히 평소보다는 많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별 거래량도 10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하락으로 하면서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전전날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거래가 진행되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정도 연속으로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고 한 3,000원 가까이 바짝 올라갔고 한 700원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늘 메워주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음운구름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이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5일선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60일선도 좀 있으면 반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다시 뻗어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치고 나가는 힘만 유지가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21,500원 수준에서 계속 비슷한 라인에서 또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러한 주요 라인을 뚫어주는지가 이제 중요해 보이고, 이 라인을 확실하게 뚫고 종가를 유지해 준다면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한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전혀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월봉도 서서히 60월봉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20월봉선, 5월봉선도 같이 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8만 주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매수량이 확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로 보시면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는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에너지 테마에 지금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어제 30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오늘 6만 6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이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물량을 유지는 하였습니다. 금융투자가 24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요. 투신은행 보험은 별로 움직임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도 7만 5천 주 매수하면서 전날보다 적긴 하지만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사모펀드가 43만 주를 매도를 하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모펀드와 투신 투자자는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익 실현이 되었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금방 빠져나가는 수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수익을 보고 빠져나간 수급이 43만 주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모펀드다 보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큰 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24,450원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와서 이제 흐름이 좀 이어졌을 때 추가적인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 이제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요 이 저항 라인들을 뚫고 나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이 차트 살펴보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129만 주, 130만 주 수준이고요. 몇천 주 정도 변화 있었고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100만 주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오늘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지금 상위 종목에 아까 위치를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감소,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4만 주 정도를 대차 잔고를 감소시켰습니다. 1220만 주 정도로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 공매도 잔고도 거의 없고 대차 잔고도 거의 뭐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원을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어제 245만 주 매수했고, 모건 스탠리가 73만 주 매수, UBS 35만 주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어제 매수를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수급은 없었지만 신한증권에서 많은 매수가 좀 있었고요. 매도 창구는 사실 뭐 특별한 창구 없었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면은 외국인 추종 물량이 20만 주, 당일 물량 18만 주 정도로 거의 동일했고요. 전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매도를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22%를 다시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이어갔고 수천억 정도를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비율에 대한 상승을 보시면 확실히 다시 한번 좀 힘을 주면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수급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의 40조 이 규모의 퐁투누프 원전의 이 사업 재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 지금 이제 17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마르제나 차르네카 폴란드 산업부 장관이 의회에서 제출한 원전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질의서에 답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퐁투누프 원전은 코닌시에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 규모가 이제 40조에 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년에는 우리나라와 제팍 및 폴란드 국역전력공사가 같이 이제 협력 의향서 LOI 체결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수주를 했다, 단독 협상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선거에서 이제 졌죠. 그래서 중도 좌파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중시하는 그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원전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좀 더디고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뭐 이 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불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대답을 했는지도 표현이 되지 않았고, 네, 지금 이제 폴란드 정부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또 방산과 원전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고, 이번에 방한을 해서 방산 공장들을 둘러보고 원전에 대한 협력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원에 한번 방문을 해서 이렇게 공장들을 시찰을 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25일인가요? 24일인가요? 네, 24일에 대통령실로 가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얘기와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사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그리고 확실함을 또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대통령이 방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이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13일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폴란드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에 대해서 뭔가 타당하지 않게 나왔다면,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다른 걸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뭐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지금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 조사가 끝났을 때 결과가 괜찮다면 확실하게 계약 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코 원전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와 2025년 3월에 본계약을 100% 체결한다라고 체코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체코와 원전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되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수주를 한 것과 다름없는 우선 협상자 대상자는 100% 맞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까지는 거의 이제 90% 이상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산업부 장관이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이 폴란드 민간 주도의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이고, 요거를 위해서 미리 주요 에너지 기업의 벤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퐁트누프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40조 원 규모고 APR 1400을 2기에서 4기까지 짓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부지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1월에 폴란드 바르샤바 사무소를 이제 열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소식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소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관련한 또 이제 세계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금 폴란드 정부가 정부 주도 원전 사업의 2단계 추진을 위해서 금융 파트너를 물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폴란드 도널드 터스크 총리는 원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 금융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폴란드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폴란드 에너지 정책 PEP 2040에 따라서 2043년까지 원자로 6기 도입을 추진 중이고, 2033년 최초의 원전을
상업운전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단계는 지금 3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선정을 했는데 2단계 추가 이제 세기는 어떤 업체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전 사업에 대한 2단계 추진을 위한 금융 파트너를 물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폴란드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대형 원전을 최소 6개까지는 늘리겠다. 퐁트누프 원전까지 2개가 실시가 되면 총 8개에 대한 대형 원전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건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진행도가 빠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2단계에 대해서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와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동유럽에 대한 이 움직임들 우리나라가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폴란드와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폴란드의 2단계 사업도 우리나라에 넘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제 언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가 1차분을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앞서서 건설을 완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좋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마일 섬 원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변압기를 주문을 했고요. 이 변압기라는 것은 재가동을 위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장비, 단일 장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공장이 문을 닫은 후에 가동되지 않은 대부분의 필수 인프라와 장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마일 섬 원전에 대해서 이제 원자로라든지 그런 다른 이제 기자재들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자재에 대해서 또 제작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그런 미국 시장에서의 기자재 공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역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협력 관계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관계였는데요. 지금 이제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 지재권 소송으로 계속 이제 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IP 문제가 사실 뭐 우리가 끝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IP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미국과의 그런 이제 수출 관계,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생각해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조금 이제 끌려다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웨스팅하우스는 제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까지 납품했던 그런 원자력 발전의 기자재들, 그죠? 스팀 터빈이라든지 그런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수입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일부 이제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이 제작 원자로가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4호기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썸머 원전 2, 3호기를 건설 중이었는데 보글 원전은 올해 준공 예정이지만 썸머 원전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원전용으로 만들고 있던 원자로와 터빈 등을 주기기를 남겨놨다가 수출하려고 쓰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기들을 한국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크게 사고가 터졌던 저기 3마일 섬의 원전도 다시 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원전도 폐쇄를 했다가 다시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당연히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썸머 원전도 건설을 재개를 하겠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마구마구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썸머 원전도 건설 재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저 원자로에 대해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산에너빌리티와 웨이스팅하우스가 기자재 제작에 대한 협력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또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폴란드 1차 세기에 대해서 웨이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죠. 그 다음에 불가리아 원전 2기에 대해서 웨이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고 건설을 현대건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기자재, 원자로 이런 것들은 누가 제작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와도 이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주기기 제작을 맡을 그런 상황이 여력이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원자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주가 되고 건설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 완성돼야 되는 시기가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동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 뭐 이런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해 놓은 완성 타겟이 다 2035년에서 뭐 203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7년, 2038년. 그러니까 납기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을 맞춰야 됩니다. 가격을 싸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도 지금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렇게 미국 원전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유럽 시장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소송, 국가 간의 그런 원전 수주를 떠나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원자로를 도대체 누가 만들 건가? 제 가격에, 제 납기에 누가 만들고 납품을 할 건가가 이제는 물음표로 떠오를 겁니다. 프랑스 EDF, 미국의 웨이스팅하우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기자재 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적인 이런 인상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납품을 해왔고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신규 대형 원전보다 이 신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5년간 62개에 대한 수주 목표를 잡았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자재를. 근데 62개는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100개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연 20개는 생산해야 된다라고 목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이 빅테크들에 대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이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계획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도 건설에 대한 계획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존, 구글, MS 대형 그런 이 빅테크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소식이 원전을 다시 살리거나 폐쇄된 원전을 살리거나 옛날에 사고 났던 원전을 다시 살리거나 SMR을 다시 건설하는 기업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하거나 지금 마구마구 원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서 전력 수요가 202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배가량 증가한다. 1063TWh로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상당히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상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조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시장 규모가 2023년에 63억 2천만 달러였는데 24년에는 68억 8천만 달러고요.
연평균 8.9% 거의 9% 가까이 성장해서 2034년에는 16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거다. 그러니까 너무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SMR 포함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와 그런 이 스팀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꾸준히 생산해 왔고 납품을 해 왔고 관리를 해 왔고 이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없습니다. 거의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EDF 요 정도, 중국 러시아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제외하면은 프랑스 EDF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또 가격 측면에서, 그리고 원자로 부식 문제, 프랑스 EDF가 드러났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안정성과 가격 측면에서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2025년, 2026년으로 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매우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SMR 업체들이 대부분의 목표를 지금 2030년, 2032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서 전력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SMR에 대한 건설 기간이 2에서 3년 정도로 잡았을 때 이 원자로 생산 기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2025년부터, 적어도 2025년부터는 SMR 기자재를 발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SMR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연 이제 1조 2천억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도 지금 어제 아마존과 연결된 그런 에너지 기업들과 건설할 수 있는 SMR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계약이 되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뭐 직접적인 소식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듀크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저기 스탠다드 파워와 아주 큰 계약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엑스에너지는 어제 또 이제 워싱턴에 계약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다우 케미칼이 2035년 5월에 또 텍사스주에 엑스에너지 SMR 도입을 계획을 했었고요. 202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2030년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엑스에너지에 대한 모델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단순히 제작을 많이 해봤고 가격이 싸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납기까지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 단축이 이제 절실한 상황이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소재 제작, 그다음에 용접 가공, 클래딩, 뭐 원주 심용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11개월, 3개월, 3개월 걸리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1.5개월로 한 번에 또 1.5개월 6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7개월 걸리는 게 이제는 3개월로 개발 공정을 진행하면은 3개월로 이제 단축을 시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게 3개월이라는 의미가 뭐죠? 단순히 내가 빠르게 납품한다라는 걸 떠나서, 고객의 만족도를 떠나서 이제는 캐파가 달라진다는 거죠. 캐파가 1년에 지금 한 개도 생산 못하던 거를 1년에 4개씩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5개만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20개씩 만들 수 있는 거죠. 1년에.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제패할 수 있고, 저렇게 정말 뚝딱뚝딱 찍어내듯이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그리고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납기가 짧아지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4년 10월 아직도 주가가 2만원 초반밖에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수개월 정도 더 지나고 내년까지도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장에 대한 방향이 제가 오래전에 이 정리를 할 때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만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음 주에 대한 시장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